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항사 대민이 근현대사편 해방 전후사와 모스크바 당국의상회의 이후의 역사를 한방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 우리 잠만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만보입니다. 잠만보님, 이제 해방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이 35년 동안 일본 식민 통치를 끝내고 우리가 광복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광복을 맞았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30년대생이십니다. 그럼 광복을 경험을 하셨네요. 예, 직접 광복도 경험하시고 6.25도 경험하셨던 분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예, 좋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많이 어렸을 때라 딱 막 뭔지도 모르고 어르신들 같이 기뻐하니까 같이 좋아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도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은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예, 아쉽죠.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특히 민족 상잔의 비극, 바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말 잠시없다. 라는 게 바로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예, 여기 출제 포인트는요. 자, 먼저 이 건국 준비 단체들의 특징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광복을 맡게 되었던 국제회담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제회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특히 카이로 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이 조선건국준비의 활동이 미군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잖아요. 그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로 인하여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큰 격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우익과 좌익의 반탁, 그다음에 신탁통치 지지운동, 자, 찬탁 이런 활동들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필요하고요. 미소공의가 2번 열리게 되었는데 그 미소공의 특징, 특히 미소공의 결렬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프로세스들, 특히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좌우합작 운동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의 전후 관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건의 전후 관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방 이전에 바로 건국준비 단체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충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충칭 임시정부는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고, 자, 바로, 이 조선민주혁명당 김원봉 세력들이 합류했었죠. 여와 야가 다 있고, 자, 또 민족주의 결과 사회주의 결이 있다가 봤기 때문에 이런 임시정부의 모습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 플러스 C의 성격을 띠지요. 자, 조선왕이 외쳤던 삼균주의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반영이 된 게 1941년이었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형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1940년에는 총사령관 지청천 한국건국군 편성된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난지방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 되는데요. 김두봉과 무정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조선독립동맹 산하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민족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강령에도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 일본의 토지와 이런 것들을 무상몰수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세력들은 이 해방 이후에 국공내전에도 참여했었고요. 공산당 편 들었을까요? 국민당 편 들었을까요? 공산당 편 들었습니다. 그렇죠. 공산당 입장을 대변했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공산당 승리에 일조한 뒤에 북한으로 들어가요? 남한으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을 택해서 북한의 인민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세력입니다. 자, 남한 내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 여운형은 중도자, 안재홍은 중도우가 되겠는데요.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게 되었죠. 자, 좌우합작 성격을 띠고 비밀 결사의 모습을 띠면서 일본하고 저항하기 위한 모든 세력들을 다 연대시키는 대일연합전선의 모습을 띱니다. 민족유일당운동의 모습을 띠고 있지요. 전국적인 지부가 있었던 비밀 결사 조직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다 건국을 준비했던 단체라는 것이었고 또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회주의 성격을 띠는 바로 조선 독립동맹도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통합이 되진 못했지만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카얄포모. 자, 카이로, 얄타, 포츠다메다, 모 이렇게 순서 기억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카이로죠. 자, 미영중 대표가 바로 한반도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던 국제회담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독립은 즉각 독립은 아니고 적당한 절차, 인듀 코스를 거쳐서 독립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던 건 일본 패망 직전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던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재확인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인디 커스 적당한 절차라는 내용은 나중에 모스크바 한국외상회의 신탁통치 결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1945년 2월 달에는 자, 이 소련은 이미 독일과의 전투를 거의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의 전투에 소련도 참전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소련이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카이로, 얄타, 포츠다메다, 모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는 과정인데요. 자, 1945년 8월 초에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여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일본이 거의 이제 전쟁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소련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제 소련이 한반도에 너무나 빠르게 진군하게 되자 미국이 소련한테 38도선을 제안하게 되면서 그걸 소련이 수용하게 되면서 바로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형성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바로 국내 진공작전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게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결국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자, 남한은 미군 정위, 북한은 소련군 사령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의 상황. 자, 이제 광복 직후의 모습인데요. 바로 여운형과 안재홍이 바로 치안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바로 일본으로부터 치안권을 위임받아서 치안대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김성수와 송진우 같은 세력들은 당시 치안권을 위임받고자 했었지만 이제 일본이 제안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면서 임시정부를 기다려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임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세력은 아니고요. 나중엔 미군정과 가까웠던 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한국민주당을 만들어요. 자, 조선공준비어의 건국강령에서는 특히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식량을 확보한다는 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질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일시적 과도기 상황에서 질서 유지한다는 그 내용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국강령도 발표되었고, 허나 문제점이 내부에서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내부에서는 극좌 세력이었던 박헌영이 참여합니다. 조선공산당을 이끌고 있었던 박헌영이 8월 태제 등의 토지혁명을 제창하면서 바로 조선공주면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던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은 탈퇴를 선언하게 되죠. 이후에 국민당을 만들었고 신민족주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군정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 여운형은 좀 발빠르게 조선인민공화국 국가를 선포했는데 외부의 요인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의 모든 단체들을 다 해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 정보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조선공준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군정은 직접 통치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정부와 단체를 다 부정했고 정당 활동만 인정했기 때문에 자, 이승만 개국 이후에 김구가 들어왔을 때 김구는 주석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미군정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45년 12월 달에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었던 한반도 문제를 놓고 논의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미군정이 들어온 이후에 미군정은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만들었고 이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남한의 국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항공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일제의 자산을 미군정이 관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항공사는 미군정과 시기가 일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항공사가 먼저 없어지긴 했거든요. 네, 신항공사와 미군정은 거의 같은 시기 때 활동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이승만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농지개혁은 신한공사가 추진하게 되었다. O의 X예요? X입니다. 그렇죠. X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스크바 상호회상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먼저 미영소 외상들 외교부 장관급들이죠. 그들이 45년 12월 달에 모였습니다. 자,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는데요. 2주 내에 바로 미소사령관 대표회의를 한다는 내용과 미소공의를 소집한다,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한다라는 내용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2주 내에 미소사령관 대표회의는 이거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미소공의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미소공의가 수립되어서 미소공의에서 바로 조선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근데 미소공의가 끊임없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조선 임시민주정부가 수립이 되면 이 임시민주정부와 미소공의가 논의하여서 최고 5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 임시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탁 통치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역사에 신탁 통치는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 모스크바 당국 예상회의에 대한 보도가 오보로 전해졌었죠. 자,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합의해서 발표된 내용인데 미국은 즉각 독립을, 소련은 신탁을 주장했다라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오보인지 국민들이 몰랐죠. 그래서 이 소련을 미워하는 모습이 더 강해지겠죠. 신탁 통치를 바로 식민 통치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 소련을 싫어했던 바로 우파 계급들은 바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많이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우파 인물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민주당과 이승만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공산당 세력을 다 몰아내자라는 입장을 가게 됩니다. 반면 김구은은요, 왜 반탁 투쟁을 전개했냐면요, 신탁 통치가 되면 바로 임시정부의 위상은 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거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좌익들은 처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모습을 띄었지만 딱 이 모스크바 상호회상의 본질을 보니까 바로 정부 수립 쪽에 더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힘으로 신탁의 기간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좌익들은 이 소련 세력들을 많이 지지하는데요. 미영소의 합의잖아요. 소련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좌익들도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띠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46년 1월이에요. 해방 맞고 처음 맞았던 새해인데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아주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탁 투쟁을 전개했던 세력들은 민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찬탁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민족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소공의가 1차 미소공의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우파 계급들은, 우파 세력들, 우익 세력들은 모스크바 상호회상회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그 세력까지도 미소공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파 계급들도 참여시켜야 된다. 모든 세력들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본 거죠. 반면 소련은 바로 모스크바 상호회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들만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 참석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1차 미소공의는 깨지게 됩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서 이승만이 나서서 이 미소공의가 결렬되었으니 다시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정부 또는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 인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으로 시사하는 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이승만의 저것 발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승만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 밑에 볼까요? 예, 이 사람 아십니까? 북한 쪽에서 이미 정부와 같은 성격의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단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사실상 단독정부에 대한 책임은 김일성이 먼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성과 이승만 둘 다 통일정부를 원치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사실상의 북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읍 발언에 대한 반발이죠. 그렇죠?
자, 당시 이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이 주도했고 좌우합작 7원칙 중에 특히 좌우합작 정부와 미소공의 재개가 아주 중요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때는 미군정은 또 좌우합작 운동 중심으로 정부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원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친일 청산의 문제와 토지개혁에 대한 문제, 테러 방지 기본권 보장 입법기관의 설치의 문제 등을 합의했던 것인데요. 이 김구 선생님은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좌우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도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우파였던 김규식이 주도했었고, 자, 극좌와 극우 세력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승만도 우파 극우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다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한국민주당도 이제 한국 독립당이죠. 김구 한국 독립당도 바로 이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좌우합작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됐던 것은 백나문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예, 내용이 좀 약간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친일 청산 문제도 특별히 이 입법기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고요. 토지개혁에 대한 문제도 이 유조건 몰수는 사실상 유상 매수의 방식입니다. 즉 우익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표현이었고요. 무상분배는 좌익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표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충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입법기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실제로 입법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직까지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의장은 김규식, 민정장관은 안재웅이었는데요. 자, 미군정이 주도하여서 만들어졌던 입법기구입니다. 과도입법기구인데요. 자, 이 입법기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예요, 우파예요? 우파입니다. 자, 우파 계열 인물들을 미군정이 많이 지지하면서 이 좌익과 우익이 좀 다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무렵 때의 미군정은 좌익들을 많이 탄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 정파사 위패 사건, 바로 이 조선 정파사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계기로 좌익들을 많이 탄압했다라는 것이고요. 9월 총파업과 대구 총파업도 이 미군정이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바로 좌익들이 이렇게 전개했던 건데요. 그들을 탄압했던 미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밑에 해방일보도 좌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었는데 이것도 정관시켰고요. 조선공산당은 그래서 새로운 신전술을 발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은요. 바로 입법위원 의원 선거법도 제정했고 미국 수집령과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도 만들었지만 자, 이 친일파 처벌과 관련된 이 법은 실행이 옮겨진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졌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던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있었는데요. 자, 특히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암살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됐을 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선전포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아주 강화되는 배경이 되는 건데요.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2차 미소공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얼굴 맞대고 싶겠습니까? 좋습니다. 그쵸. 그런 과정에서 여운형까지 암살됐으니 더 이상 좌우합작 운동은 실행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쵸? 왜냐면 이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2차 미소공의. 근데 2차 미소공의까지 결렬돼 버렸고 또 미군정 또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특히 이제 그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만들어주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좌우합작 운동은 결렬되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이제 유엔에 넘기면서요. 자, 이 유엔에서 국제연합이죠. 여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유엔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유엔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의 회담 당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이었다. 1943년 한국인이 노예적 상태에 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밟아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이로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예, 카이로담의 중요성 충분히 이해되셨죠? 기출선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바로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친일 청산 등을 명시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좌우합작 운동은 초기에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한국 독립당은 좌우합작 운동에 이건 아니고요. 한국당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자 이것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속계, 친일파 처리 등을 결의하였다. 예, 미소공이 속계와 그다음 친일파 처리, 좌우합작 정부를 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그 한국독립당은 좌우합작 운동을 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